안녕하십니까, 조영식입니다. 오늘 캐덴 그래픽 CNGTV 교육방송의 조영식 강의마당은 일곱 번째 강의로서 스마트 공장과 산업 3월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이제 뭐 화제가 많이 되는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4.0, 그 다음에 IoT, 그리고 좀 IoT 중에서 제조업 쪽에서 이제 산업용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거에 이제 대응 전략인 제조업 혁신 3.0과 한국형 스마트 공장을 만 개를 세운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에 몇 년 만에 오는 또 위기일 수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새로운 그 변화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경쟁국과 비교할 때 국가 산업 전략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생산 IT 지원 전략으로 점점 이제 고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이 주로 이제 시작한 곳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전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4.0을 어떻게 중소기업의 지원으로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마 제조 3.0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국가 주도적 약간 주도적이었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뭐 기자, 뭐 일반에 있는 사람, 벤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세계적인 스마트 공장 전략과 산업 사물 인터넷, 그리고 미래 제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는 그 6가지로다가, 첫 번째는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 스마트 공장의 핵심인 CPS에 대해서 가 뭔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과 밀접한 연결이 있으면서도 회자가 잘 안 되는 산업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란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제조업이니까 이제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제조혁신 3.0,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새 한국형 스마트 공장이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제조에서 얘기했었던 부분과 MES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공장은 아니지만 그 MES에 대해서 한번 그 짚어보고 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론으로 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4.0의 어떤 비전의 가장 구체적인 것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인데,
어, 이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년 동안 그 독일의 민간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제조업을 한번 그 한 단계로 변화시키겠다. 사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가 타겟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까지는 계속 그 타겟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진행형이고 어떻게 보면은 벌써 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가 인더스트리얼 4.0의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공장의 형태고 그 핵심 요소는 그 CPS라고 그러는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와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연결이 돼 있고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물리 시스템 CPS는 두 가지의 커다란 그 가치 사슬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인터넷 오브 서비스고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서비스 인터넷 오브 서비스에는 기존에 있는 PLM과 각종 IT 그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그 스트림하게 엔드 투 엔드로다가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18세기서부터 19세기 이렇게 백몇 년 동안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시작한 거고 우리가 그 공부를 그 역사 공부에서 말한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학적 존 듀이라는 영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여기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서는 그걸 조금 세분해서 처음에 1차 혁명은 그 어떤 기계에다가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충력이나 풍력 뭐 이런 자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계의 그 힘을 기계화했다라는 거가 인더스트리얼 그 1.0이고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이제 컨벨트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컨벨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은 우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컨벨트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를 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전기가 발명되고서부터 이제 산업에서는 대량 생산이나 전기를 이제 모터나 이런 거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그 어떤 동력을 얻을 뿐이지 정교하게 그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가 1950, 60년대에 자동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미래 한 2, 30년 가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그래서 그 스마트, 와이어리스, 뭐 CPS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장이 훨씬 더 스마트한 게 갈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먼저 모든 그 처음에는 독일에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뭐
다른 조그만 나라가 주장했으면 뭐 관심을 못 받았겠지만 현재 그래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조 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기계 자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미국은 이제 그동안 그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업이라는 거가 이제 한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원가가 굉장히 저렴한 그 생산가가 저렴한 그 비용이 저렴한 해외에 이전을 했는데 너무 자국의 그 제조 산업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도 자기 제조 사업을 다시 국내 돌아오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전에는 제품 개발에서 총체적으로 이제는 그 제조업 자체를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 같은 첨단 제조 기술과 또 그 소프트웨어, 그럼 IT, 뭐 ICT,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이런 전략들이 모든 그 제조업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안 쓴 것도 아니고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사실 뭐 20, 30년마다 새로운 그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요번에 인더스트리얼 팩토리나 뭐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때보다 강도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4.0 전에도 어드밴스 매니팩처링이라든가 뭐 이런 전략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케팅 개념에서 인더스트리얼 4.0 독일계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을 받아들이려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에는 그 산업사회 혁명을 제일 먼저 한 회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가지고 하면서도 이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도 그 처음에는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되게 그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제는 이거 비즈니스 할 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 독일의 민관 합동으로 그 이름을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지우고 제4의 산업혁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인 CPS,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가진 스마트 공장을 현재 제조업의 리더 자리로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관계를 그림 한 장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고 스마트 매테리얼이 들어가서 스마트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평적 가치 사슬에는 PLM, SCM, CRM,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ERP 등 그 다양한 엔지니어링에 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스마트 공장에다 주고 또한 이제 수직적 가치 사슬을 보면 그 센서, 인터넷싱에서 센서, 어큘레이터, 컨트롤러,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프로덕트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면 CPS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CPS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CPS 역사는 되게 깁니다. 주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IoT도 뭐 주장한 게 한 10년 전서부터 주장한 것처럼 CPS도 10몇 년 이상 주장을 했는데
여지껏 그 어떤 조명을 못 받은 거죠. 근데 CPS에 대해서 CPS라는 거가 어떤 비전이지 지금 뭐 CPS가 100%다 나와가 있고 세계 무슨 공장들이 다 스마트 공장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CPS라는 거는 옆에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센싱, 뭐 에큐레이션, 컨트롤러와 컴퓨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어떤 체계를 CPS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업체들은 CPS라고 주장하고 팔려고 내놓는 건 있지만 아직 그 CPS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어떤 독일 회사 같은 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 for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초된 그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형이고, 독일도 사실은 그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굉장히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후에 또 뭐 이 사람들이 더 새로운 기술이 나서 우리가 주장한 게 이게 아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그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네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에 다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우리나라도 이 세 나라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대항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 독일의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략도 우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도움도 받고 굉장히 뭐 잠재적 경쟁력이고 우리 그 일본을 또 극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응 전략에 제조업 혁신 3.0과 스마트 공장 10,000개를 세운다는 전략이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전략이라고보다는 약간 저는 그 중소기업의 지원 전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거가 일단 그 회사를 10,000개를 세운다는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이 타겟이죠.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대응할 때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벤더들, 외국 벤더들도 뭐 PLM 벤더나 뭐 ERP 벤더들도 이 기회를 해서 어떻게든지 비즈니스를 꽃을 펴야지 뭐 밀리면 나중에 그 어떤 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익적인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익 집단이 엄청나게 그 머리를 뭐 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이곳에 그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것이고 그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그 세계에서 보는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 갭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CPS입니다. CPS는 이런 뭐 더 자세한 그림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의 물리적인 거는 뭐 공장에 가보면 생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피지컬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 와이어레스 이런 컴퓨터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사이버 팩터겠죠. 사이버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개를 아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 CPS라고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면은 벤더나 이런 데에서 우리 옛날에도 비슷한 거 했다. 디지털 매니팩처링도 했었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뭐 가상 버추얼 매니팩처링도 우리 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미래에는 뭐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T에서 어떤 디지털 사회나 데이터 테크놀로지 사회로 옮겨가는데 IT에 주로 종속된 사람들은 ICT라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사회가 ICT 사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이버라는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가 사이버입니다. 실제 세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계가 돌아가고 어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계속 성장해 와 있는 거는, 그런 기계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 디지털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미리 설명을 했는데, 현재 스마트 팩토리,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에 보면 요 엔지니어링 부분, 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뭐 수직적 가치 사슬과 수평적 가치 사슬에 대해서 다 접어두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나 대안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하자니까 이제 주로 중소기업에서 약한 부분이 이제 현장을 관리를 좀 IT화하자. 그 중에 가장 좀 핵심되는 게 MES라는 시스템. 그래서 ERP는 이제 가진 데도 있으니까 특히 약한 부분들은 이제 MES가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몇 군데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MES를 가진 공장이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MES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최종 목표는, 이 친구들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 스마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자기 스마트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티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시티가 아니라, 얘는 스마트 문명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얘네들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몇 분들의 이제 뭐 이런 논설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제기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받아들이면서 스마트 공장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플랫폼을 다 받아들여서 스마트 문명,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시아나 한국이 지금 산업혁명을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종속이 됐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 큰 벤더들의 결국은 종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고 플랫폼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반드시 우려해야 될 상황이 이제는 온 겁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좀 히든 다크호스가 뭐냐면 산업용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알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이 스마트 제품,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물 인터넷이야말로 어떤 제조 산업이나 이런데 굉장히 핵심이고, 이거는 한번 설치를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마 화력발전소가 서울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일 겁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도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죠. 옛날에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산업용 IoT처럼 거기에 발전기겠죠. 그리고 발전기를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서는 CSP가 되겠죠. 컨트롤 시스템이나 스마트 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약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인프라고 한번 설치하면 당인리의 터빈이 사실은 GE 터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 5, 60년대 서울의 모든 전기나 공장이나 이런데 당인리 화력 발전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그때 GE가 플랫폼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멘스나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업용 사물 인터넷에 이게 저희가 안 오시면 가장 커다란 걸로다가 발전용 터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더 스마트해지고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원격으로도 정보를 교환하고 이럴 수 있다, 보다 스마트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IoT에 대해서 참 개념이 저기 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워치나 웨어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산업용 사물 인터넷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유선이지만 이제는 센서, 그다음에 컴퓨팅, 산업 어널리틱, 지능형 기계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제 커넥티드 지능형 산업 제품, 공정 서비스와 결합해서 기업 운영의 효율적 전략과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한다. 또 이런 것들이 또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와 또 연결돼 가지고 어떤 결론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같은 데에서는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준비하고, 또 이제 유지보수 이런 것들도 얼마큼 했으면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싱은 지멘스도 관심 있고 GE도 관심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간 좀 여기에 몇몇 업체들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지멘스나 GE처럼 커다란 기업을 한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어떤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런 어떤 설비를 설계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중공업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엔지니어링이나 중공업들이 하는데 이런 인더스트리얼 IoT가 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심도 있게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제조혁신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은 사회 문제와 그 인구 문제, 그다음에 노동 시장 문제,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의 제조업 3.0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위기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을 해석해 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 한 30-40%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독일 정부가 지원을 하고 관심을 있어 하는 거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로자들이 그 자동화라는 미명 아래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일자리 잃어버리거나 또 어떤 외국의 이민들이 많이 오는 독일 같은 데에서 어떤 그 오래 교육을 안 시켜도 스마트 공장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옛날 그 어떤 장인들이 독일도 이제 장인들이 늙어가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늙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꿈꾸는 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가 그 뭐 자동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부도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몇 년간은 굉장히 저성장률이고 고용 증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에만 중심이 있고 어떤 기업의 생산성에 이익에만 입장물 대변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지원한다는 거가 굉장히 그 어떤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공장의 그 세계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 4.0은 같은 얘기지만 인더스트리 4.0과 제조혁신에는 서 나오는 그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굉장히 그 이거가 어떤 잘못하면 그 굉장히 그 폭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삼성처럼 대기업 같은 데서 은퇴자들 처리가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을 제조업 3.0이라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해서 사업에 저렴하게 투입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 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그 정부 지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조 3.0이 마치 MES를 도입하면 스마트 공장이 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어떤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어떤 교육이나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재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그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그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대기업에서
그 은퇴자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현업에 오랫동안 현업의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참 과장만 돼도 회의를 많이 하고 기획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품적으로 부속품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딱 가보면 환경이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분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결과적으로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혁신 트렌드가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등 중국까지도 이제 이런 중요성을 간주하는데, 한국이 너무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아주 급조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제 좀 뭐 리더 되시는 분들도 제조업 혁신이 뭐 ICT와 결합을 하면은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ICT는 굉장히 작은 포션이지, ICT가 마치 ICT를 도입하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옛날에 PLM 칼스 도입할 때 종이를 없앤다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이 아니라 요새 이렇게 보면 많은 감각이 있는 분들이 기술 정책의 목표인 양 그려지고 있다. 산업 정책에서 기술은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이어야지 기술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조업 혁신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MES 도입하거나 그러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IT를 도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걸 뭐 공짜로 준다든가 저렴하게 준다 그러면 오너의 입장에서는 괜찮네, 좋다. 나는 근데 그런 정책이 굉장히 오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대부분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내용이고,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창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창조적이지 않은 조직이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고, 혁신이 아닌 거에 혁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각종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은퇴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밥거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벤더들은 또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팔아보려는 생각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너무 이익 집단들이 좀 많아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리더나 오너들이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익 집단에 대해서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 3.0의 스마트 공장은 한국 사회에 무슨 의미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 근로자,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 공장의 예는 뭐냐면, 공장을 너무 산속에다 짓지 않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깨끗한 공장을 세워서 어떤 젊은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고 3D를 해결해 주는 공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S를 도입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자동화해가지고 결국 그거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어떤 그 근로자들이 환영받는 그런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 아니거든요. 스마트 공장 그 독일에서나 이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는 사람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굉장히 그 우리가 그 공장을 되게 싫어 그 3D 때문에 싫어하고 4D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dangerous 위험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그리고 멀고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 우리가 100개, 1000개, 10,000개의 스마트 공장,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정부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려면 그 공장이 위험하지 않고 깨끗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스마트 공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 큰 제조업체들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전을 한국의 스마트 공장이 이런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기업의 입장에서만 추진한다면 저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이 이제 좀 남았는데 그 한국형을 할 때 MES에 대해서 도입을 하면 MES에서 어떻게 도입하라는 거라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형 그 스마트 공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독일이랑 다르다. 우리나라 그 뭐 ERP나 MES나 뭐 CAD/CAM, PDM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일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과도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저는 뭐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 MES나 ERP, PDM 뭐 이런 것들 저렴하게 지원, 뭐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그 디지털 생산과 MES의 한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는 CAD/CAM 쪽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언제 어느 곳에 생산할 것이냐는 ERP와 MES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에서 밥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약간 한 몇 분 동안은 현장 제조 정보 시스템이 MES에서 말씀드리고 겠습니다. MES는 사실은 원래는 PLM의 미국 같은 데서는 PLM의 일부라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PLM, MES 시스템을 보면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납기 들어와서 이제 커다랗게 MES 시스템을 또 세분하면 LSE 시스템과 SE 시스템으로 나눠서 이제 그 뭐 납기, 일정 관리, 스케줄링, 작업 지시서 부분이 있고 공정 관리와 모니터링,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것도 MES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작은 데에서는 뭐 그 설비 관리, 뭐 아주 작게는 그 어떤 그 오축 장비나 뭐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작게는 MES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MES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현장 제조성 MES는 이 PDM에서 PLM에서 보험처럼 밥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 개념에 대해서 좀 뭐 아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미래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좀 진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거의 생태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까지의 커다란 큰 그림이 필요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시행착오가 너무 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이 선두주자라고 해서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독일의 기업의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스마트 제조 기술에 뭐 한국형을 어느 정도 뭐 독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 모두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겠죠. 중견기업과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2, 3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서 삼성 전자처럼 인더스트리얼 4.0의 대표적인 기업 몇 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걸 국가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뭐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집중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현대중공업 이런 데에서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IT나 뭐 이런 걸 도입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IT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지원이지, 그게 핵심이 돼서 그걸 산업을 뭐 이익을 갖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 증대 등 사회 문제에 대해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물어줬는데 이게 자동화해가지고 사람이 더 덜 사용해서 기업에만 이익이고 어떤 노동계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조 혁신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제조 쪽으로 뭐 MES를 한다든가 디지털 매니팩처링,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마트 생산이나 팩토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 전체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큰 그림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공장도 있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뭐 창조경제라는 얘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ICT 접목을 너무 강요해가지고, 이거 무슨 자동화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원래 목적은 자기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하는 거지, 그 인프라나 ICT나 뭐 PDM이나 MES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너들에게 나 현업에게 거기에 맞는,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리고 너무 이런데 비용을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어떤 기회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인프라를 파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결론으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MES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8강에서 조금 아주 깊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ES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수열 님이 이제 질문이 산업 사물 인터넷에서 핵심이 되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아울러
국내 사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 사물 인터넷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IoT입니다. 그래서 IoT인데 그 제조업이나 산업이나 인프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뭐냐면은 센서겠죠. IoT처럼 센서고, 그게 인터넷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뭐 연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IoT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그 산업용 터빈도 그 IoT입니다. 근데 그 IoT의 그 인더스트리얼 IoT와 그냥 IoT와 좀 차이가 뭐냐면, 그 인더스트리얼 IoT는 거대 기계라는 거죠. IoT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니라는 거죠. IoT는 보통 스마트 디바이스는 만들어 가지고 수만 개를 뿌리지만, 인더스트리얼 IoT는 그 하나만도 팔 수 있는 거죠. 항공기처럼 한 대, 뭐 터빈처럼 한 대, 그 다음에 생산 시설, 무슨 어떤 반도체 생산 장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 한 대가 산업용 Io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IoT는 거대 IoT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IoT죠. 그리고 특징은 이 세상에 한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르죠. 그래서 IoT가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IoT와 일반 IoT는 굉장히 작고 수백 개가, 수만 개, 수억 개가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인더스트리얼 IoT는 한 개나 두 개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게. 근데 그 중간이 이제 자동차라는 거죠. 자동차는 IoT, 인더스트리얼 IoT도 좀 복잡하지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커넥티드 카라는 거가 일종의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와 그냥 IoT의 중간적인 크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국내 사례는 아마 뭐 아직 사례는 내놓는 것이 없습니다. 뭐 약간 뭐 지금 생산 장비 같은 것들, 결국은 그 오축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넥티드 되고 스마트 되면 Io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할 때 어떤 장비들, 건강 장비들, 이런 것도 일종의 IoT가,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 특징은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남 분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 독일의 스마트 공장 사례와 우리나라 스마트 사례 공장을 한두 가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독일에서는 몇 가지 이제 스마트 공장 사례가 이런 거가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해 가지고 어떤 그 밤에는 그 굉장히 에너지를 세이브를 한다든가, 그리고 공장에서 있는 에너지를 남는 거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저렴하게 주거나, 그래서 그 공장에서 사실은 독일 같은 데서는 아파트나 거주 지역에 이제 깨끗한 공장이 있는데, 그 일종의 우리나라는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혐오 시설이 아니에요. 거기 그 공장에 있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용하고, 걔네들 이제 뭐 그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서 좋아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나 뭐 이런 거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팔아서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자기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들은 아직은 이제 그거보다는
뭐 자동화나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었던 이제 그 MES를 도입하고 ERP를 해서 그 효율적을 높인다든가 이런 거가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에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열 님이 질문한 거, 인더스트리 4.0에서 모든 산업 설비가 각각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하면 악의적으로 해킹에 의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안업체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요?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이 있는데 이거 왜 하냐? 우리 안 하겠다. 근데 이거는 대세거든요. 우리가 카드 도입할 때 카드 사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 도입 안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자동차 사고로 수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안 도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 대세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만약에 사실은 지금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인더스트리얼 IoT에 최대로 공격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란이, 그리고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벌써 얘네들이 국가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몇 개월 전에 핵 발전소에 털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 인더스트리얼이 오면 더 리스크가 많겠죠. 또 이제 창과 방패처럼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하명일 님이 대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속이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피해의식을 언급할 정도로 우려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선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도 책임질 수 없게 이거 됩니다. 그냥 지멘스나 지질 거 편하죠. 갖다 쓰면은. 근데 뭔가 의식이 있어야 돼. 국가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인더스트리얼 보안 문제도 있고, 우리가 100% 독일이나 미국의 제품을 갖다 쓰면 우리가 백도어를 열어줄 수도 있는 것 있고, 보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이 없다고 내가 문을 열어놓고 다닐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밴더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나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더에서 어떤 도입을 할 때 만약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걸 하더라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경호 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국내에서 자동화를 시작하면 PRM 등 시스템 하나하나 도입되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인더스트리얼 4.0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지요? 실천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조금 이제 이쪽에 관계하신 분들은 PRM이나 이런 랭귀지라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그 좀 파격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전문가 있는 분들은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은 옛날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디지털 매니팩처링 아니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진 거다. 뭐 가상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상 제조 옛날에 나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뭐 심 하시는 분들이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심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옛날에 컴퓨터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삼성전자에 있던 뭐 엔지니어들은 이거 나 PDA 폰 옛날부터 썼다. 한 5, 6년, 10년 전서부터 PDA 폰 썼고, 이거 컴퓨터를 그 뭐 스마트폰이 점점 그 안에다 기술이 발달돼서 그 안에다 컴퓨터 집어넣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과 PDA 폰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PDA 폰을 딱 뜯으면 거기 두꺼운 매뉴얼 두 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매뉴얼과 소프트웨어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는 젊은 여자들이나 내가 그 엔지니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뜯으면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내가 지식이 없거나 그 어떤 랭귀지나 그 코딩,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그 스마트폰처럼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아직 자기네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인더스트리 4.0의 뭐 지멘스나 이런 데에는 자기네들의 그 여지껏 그 랭귀지나 이런 걸로다가 그 디팩토 스탠다드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게 잘못하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회사들이 지나 뭐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회사들이 그 결국 그 기회만은 아니거든요, 이 회사들이. 그래서 그 또 하나 이제 한 분은, 기업의 이익이 있어서 뛰어들고 노동자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소비자에게 도움을 줘야 성공할 텐데 단계별 진행보다는 한꺼번에 바꾸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공감대가 없이 시작을 하면 저는 실패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더스트리 4.0이 어떤 특정한 회사나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그 도움을 주거나 기회일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회이면서 모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CAD 벤더도 위기일 수 있고 PLM 벤더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호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핵심은 그 기업의 오너나 그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기술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다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나 어떤 호기심이지 그 ICT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거의 다 테크놀로지, 뭐 ICT 오면 된다, 뭐 소프트웨어 들어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인영 님이 말씀대로 스마트 공장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영일님은 이제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이든 타이든 할 수 없이 산소까지 가서 쫓겨 들어가면서 경쟁사회에 기여가 있는데 이들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열애시키고 스마트 공장을 새로 건립할 수 없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확 바꾸자라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너들 보시면은 그 공장이 몇 년하고 문 닫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공장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월급을 많이 줘서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외국인으로 가득 채워서 그 공장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노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떤 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에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이만큼 컸었던 거에 대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저희가.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거가 대기업 중심으로다가 만든 거에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지 제가 뭐 해결책을 모두 다 얘기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영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벤더는 아니고요. 독일 등 스마트 팩토리가 이미 검증된 거라고 하셔서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검증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독일의 이니셔티브가 괜찮다라는 거죠.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검증된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검증되고 있고 완전히 검증되면 얘네들이 아주 솔루션을 엄청나게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걸 못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박성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IoT로 인해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국내에는 GE 등에 비해서 명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GE 같은 솔루션을 만들려면 GE처럼 직접 하드웨어를 제조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야 하는데 국내 제조상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oT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를 만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GE가 사실 T50을 제가 개발할 때 얘네들이 IoT 같은 기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G 엔진, Z 엔진, 최고급 엔진을 하면서 거기에 얘네들이 블랙박스를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엔진의 비헤이비어를 디지털 정보 어퀴지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을 비행기가 운영하면서 이 터빈이 모든 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를 채집을 해서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원격으로 항공기가 뜨면은 이거가 위성에서 이제 커렉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는 거가 GE가 장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뭐 GE처럼 뭐 이렇게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실망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에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분해하고 그 특성을 이해를 하면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IT나 빅데이터 기술이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런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오픈 소스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지나 지멘스로부터 어떤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스마트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MRO라든가 뭐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할 때 충분히 분해거나 이래서 웬만한 아주 고급에 뜯을 수 없는 뭐 군사 장비 같은 거는 못 뜯게 합니다. 근데 뜯으면 사실 우리가 그거를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우리 나름대로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산업을 좀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뭐 남동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터빈이든가 이런 것들을 MRO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로 해서 그전에는 거의 어떤 뭐 빅데이터 전에는 문서나 이런 걸 해서 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코더를 했는데 이제는 센서들을 많이 부착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뭐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센서를 부착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그걸 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과 해서 이런 진동이 뭐 많거나 이런 온도가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 복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인프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종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에는 더 기회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뭐 오늘 박성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뭐 IoT에 대한 MRO 라든가 서비스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새 많이 뭐 만 개의 공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MES가 뜨고 있는데 도대체 MES가 뭔가 오너들은 꼭 들어보셔가지고 MES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고 지금 오너고 중소기업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이고 지금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뭐 여기 톡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